안녕하세요. 제14회 서울건축문화제 부감독을 맡고 있는 김영선입니다. 이번 건축문화제는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주제전 영상전에서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과 최소 규모의 주거 형태죠. 1인 주거부터 미래 도시 환경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건축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집을 방문한 유튜버 자취남 정성권 씨를 만나서 1인 주거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1인 가구의 삶을 담고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자취남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성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몇 명의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 보신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는 한 400여 분 정도 집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네, 400여 분. 올해 말까지는 한 하루에 거의 한 분 정도 만나고 있으니까요. 한 500여 분 정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집 같은 경우는 평면이 되게 똑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집에서 어떤 집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집이 되게 달라진다는. 이거는 일단 정말 단적인 예가 오피스텔인 것 같아요. 사실은 원룸 오피스텔이라는 곳이 구조가 사실은 거의 똑같거든요. 이제 들어가면 현관문, 화장실, 주방, 그리고 이제 거실 겸 침실이 있는 그곳인데,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혹은 내가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같은 공간이어도 내가 사는 공간의 그 모습 자체가 달라지니까 갈 때마다 너무 새롭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것처럼 집도 다르구나 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했던 거는 요즘 사람들이 네. 집에서 바라는 게 무엇인지, 내가 사는 공간에서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람들의 생각의 트렌드 같은 것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생각의 트렌드요? 오, 요즘 사람들이 집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요? 잠시만요. 그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 주거 트렌드 중에 네. 지금까지 촬영을 하시면서 좀 트렌드가 바뀌었거나 하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트렌드가 없는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너무 신기했던 게, 어떤 분들은 집이 정말, 그러니까 집과 회사가 가까웠으면 좋겠다라고 해갖고 이제 한 4, 5평 되는 정말 이제 작은 공간에 많은 돈을 들여서 가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다, 이렇게 사면 안 된다 해갖고 1시간 거리에 있는 집, 넓은 한 몇 배 되는 집으로 가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집 이런 거는 저는 상관없다, 난 동네가 중요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가는 뭐 성수, 뭐 합정, 뭐 이태원, 그냥 나는 거기가 좋아라고 해서 그냥 그 이유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 보면은 트렌드가 있기는 하지만 뭔가 확실히 본인만의 그런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트렌드가 없는 게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정답인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었는데, 트렌드가 없는 게 트렌드인 것 같다는 게 네. 결국에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좀 인정하는 네네. 사회가 되는 게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서울시에는 같은 평면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모두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평면은 같지만 정말 다양하게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정성권 씨와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1인 주거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 그리고 적층으로 이루어진 반복된 주거 공간, 이분은 이곳을 중간주택이라고 말하는데요. 국토교통부 과장이자 건축 도시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책을 쓰시는 작가이시기도 한 박기범 작가님을 모시고 중간주택과 동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방송에 보면은 집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은 아파트도 나오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안에서 집을 구할 때 중간주택을 많이 찾더라고요. 네.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는데,
그런 중간주택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기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면 아파트가 아닌 이런 중간주택들을 많이 소개하거든요. 근데 왜 중간주택들일까? 아파트는 굳이 발품을 팔지 않아도 노트북에 앉으면 다 할 수 있어요. 평면도 다 나오고, 최근에 신축 아파트는 3D로 입체해서 맞아요. 인테리어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걸 취재한다? 그럼 시청자들은 전혀 재미가 없을 거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 보면 방문을 열거나 현관문을 볼 때마다 꼭 첫 마디가 있죠. 와, 우와. 탄성이 쏟아지죠. 왜냐하면 전혀 상상 못했던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달리 얘기하면 천편일률적인 아파트에 비해서 그런 중간주택은 건축가의 창의력이 담긴 공간들이라는 거죠. 그 공간들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보면 점점 더 그 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중간주택의 진가를 알아보는 것인데, 다만 이제 누군가 저한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당신은 중간주택에 살고 싶어? 그럼 대부분 다 아니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중간주택들은 남루하고 시공도 부실하고 살기도 불편하거든요. 우리의 중간주택은 지금의 중간주택보다는 그런 다양한 삶을 담을 수 있는 중간주택이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의 아파트보다는 중간주택이 그런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는 충분히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중간주택에 주목을 하게 됐고, 아마 젊은이들도 그런 측면에서 내가 가서 가꾸고 고치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꼭 건축가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집을 고치고 거기서 뭐 자기 스타일대로 바꿔서 살고 이러잖아요. 네, 네. 또 친구들이랑 공간을 공유하기도 맞아요. 하고. 네, 네. 그래서 요즘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네. MZ 세대들은 과거의 그 기성 세대와는 다른 삶의 가치를 갖고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MZ 세대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방향성이 주거 환경에서 어떻게 표현된다고 네, 네. 생각하세요? 일단 그들은 따로 또 가치라는 가치를 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사는 건 좋은데 혼자 있으면 외로워. 같이 뭔가를 하고 싶은 게, 혼자 있지만 같이 네, 있고 같이 싶고 뭔가 커뮤니티에 대한 갈구가 있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유하는 게 예전에 가회비랑 대기업 과장의 월급을 비교했는데, 아주 옛날에는 가회비랑 대기업 과장의 월급이랑 유사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기업의 월급은 올랐고 가회비는 예전 그대로거든요. 제가 받던 가회비를 우리 딸도 똑같이 받고 있더라고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공유 경제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만의 라이프 스타일로 뭔가를 표출을 해야 돼요. 우리 소셜 미디어에 막 나오듯이. 근데 그런 것들을 주거 공간에 담아내야 밀레니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동네가 될 수 있거든요. 길의 폭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핫한 플레이스라고 네, 네. 아까 얘기해 네, 주셨는데 뭐 속리단길도 있고요. 요즘에 가로수길도 가로수길도 있고요. 뭐 무슨 리단길 이런 거 맞아요.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샤로수길도 네, 있고 그런 길들을 보면 사실 그 골목의 폭이 넓지 네, 않잖아요. 네, 그리고 차도 되게 천천히 네, 다니고요. 길 포장도 아스팔트가 아닌 경우도 맞아요. 가끔 있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좋아하는 걷고 싶은 도시, 예를 들면 포틀랜드라든가 유럽의 도시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블럭의 사이즈가 100m에 100m를 넘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 미국 맨하탄도 300m나 되는 긴 블럭이 있는 반면 락펠러 센터 있는 데는 150m 중간에 잘려 있거든, 3개 블럭이. 근데 거기는 활성화가 되는데 나머지는 활성화가 되지 않은 이유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반대편을 보기 위해서는 300m를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건 너무 수고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아파트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잠실이나 압구정도 이쪽은 슈퍼블럭이라 그래서 엄청 깁니다. 헬리오시티는 거의 1km 가까운 거리를 갖고 있거든요. 가까운 맞습니다. 느낌이시잖아요. 그래서 블럭이 100바이 100이어야 되는데 우리 마침 동네는 100바이 훨씬 더 작아요. 그리고 골목은 양쪽 가게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보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의 골목들은 6m가 채 안 되거든요. 가면서 보고 이쪽 가게가 좋으면 이쪽으로 무단 횡단해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동네는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유럽의 도시보다 훨씬 더 좋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자체 좀 노력하는 게 포장을 바꿔서 사람 위주로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행을 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바꿔주는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차들이
아무래도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일도 같이 하고 있어서 요즘에 정말 특이한 도로선도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지그재그로 돼 네, 있는 네. 도로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려서 자동차보다는 사람이 걷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어서 점점 더 저는 핫플레이스가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그 핫플레이스가 결국은 우리 도시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공간이 재미있는 조금 도시가 재미있는 될것 도시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셜 미디어에서 그 공간들을 노출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알려졌던 데보다는 새로운 곳을 계속 찾아가고, 또 최근에는 좋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그런 공간에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도시의 재미라는 것이 결국은 여기서 계속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네 건축에도 참 관심이 많은데요. 동네 건축이 살아남는 해법을 배운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스로의 동네를 만들고 계신 김진욱 건축가를 모시고 서울시의 주택 활성화 정책, 그리고 평범한 시민도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건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하고, 직접 시공도 하고, 땅을 사는 시행도 하고 있고요. 또 남들과 좀 다른 거는 연구 분야, 정책 분야에서 연구 영역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도 직접 설계하시고 했다고 들었는데 정원이 굉장히 예뻐요. 네, 제가 이 건설사를 차리고 저한테 아무도 일을 안 줘가지고 저희 집을 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사 세우고 이 집을 지면서 옆집 땅을 빌려서 이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옆집 땅 주인분이 이 집도 사가라, 이 땅도 사가라 해서 옆집 땅도 사게 되고, 옆집 땅을 사서 또 짓다 보니까 뒷집 분이 그 땅도 사가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한 건 아니고 5년에 걸쳐서 한 18채를 이 근처에 짓게 됐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시작한 게 바로 저희 집이고, 그 옆집, 그리고 저 뒷집을 짓게 됐는데, 그걸 지을 때 이 생각을 좀 했던 거예요. 지금 저희 집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경계들이 있는데, 이 집과 저희 집의 법적인 경계도 있고, 저 뒷집과 이 집에 대한 경계도 있는데, 그 경계에 담을 하나도 안 쳤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유권은 다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집들입니다. 훨씬 더 정원이 좀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한 5년 지나니까, 원래는 이게 풀들이 없었어요. 근데 풀들이 생기니까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저도 원래 정원과 이런 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점점 더 살면서 이렇게 정원이 있는 게 훨씬 집을 풍요롭게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여기 집과 집 사이에 거리 간격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네. 가운데에 되게 재밌게 경계석이 놔져 있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이게 집을 질 때 준공을 받으려면 이 허가 기준으로 경계석으로 대지 기준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집이 지어진 한 1년 반 뒤에 이 집이 지어졌거든요. 시기가 예,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집 공사할 때 너무 시끄럽다고 뒷분이 땅을 사가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되게 큰 땅이었어요. 360평 정도 땅을 사서 대지를 분할해서 총 7채를 지었고요. 이 집은 대지를 분할해서 6채를 지었는데 그거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1m, 1m 이렇게 띄는 공간이 있는데, 대부분 주택을 지으면 여기에 담장을 쌓죠. 그래서 자기 경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절대 담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공간이 훨씬 더 넓게 예, 골목처럼 그렇습니다. 활용할 수 있게 된 것 예, 같아요. 뒷마당처럼, 그다음에 앞마당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좀 조우할 수 있게 우연히 만나서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했는데, 여기서 이거 하고 나서 재밌는 거는 동네 사람들이 엄청 산책을 다녀요. 저는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동네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골목이 생긴 것 같아서 네.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저희 집을 보실 텐데, 저희 집에 대한 설명은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들어가시죠. 이제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집의 구조가 굉장히 특이해요. 보이드도 굉장히 많고, 천창도 있고, 코너창도 있고,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신경 쓰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이 집은 처음 3명이 같이 집을 짓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집을 짓 때 가장 핵심이 각자의 주택을 한 대지에 한 명씩 소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설정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을 같이 3명이 하자고 주도했기 때문에
일단 집의 위치를 양보하고 제가 맨 마지막에 그 위치를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이 가장 북측이었어요. 그러면 북향집을 갖게 예, 되신 북향집을 거네요. 제가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런 핸디캡이 오면 오히려 막 불긋불긋 타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돼서 나온 게 천창을 뚫고 라이팅이 적기 때문에 이 빛을 1층까지 내리는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난간도 일부러 유리로 한 거예요. 빛이 최대한 많이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저는 이걸 빛 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측에 있지만 어둡지 않은 집. 지금도 북측에 산 거에 대해서는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저도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시간을 좀 훌쩍 뛰어넘어서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천희영 교수님을 모시고 미래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서울의 미래 모습은 어떤 형태일까요? 제가 바라는 거는 서울이 땅의 도시, 땅의 건축이라는 어떤 생태적인 미래 도시들을 원래 서울이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고밀 압축화 되면서도 조금 생태적인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은 최대한 살리면서 가는 모습들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수요가 몰려있기 때문에 도시가 아마 압축 고밀로 가면서 탄소 발자국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많은 인구들이 수용하는 그런 미래 모습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에 서울은 굉장히 밀집되고 초고층의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은데 그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자연을 유입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다 모든 부분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서울의 주요 거점 부분들을 수요가 많은 지역, 예를 들면 뭐 삼성역 부근의 영동대로의 TOD라고 그러죠. 교통 중심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은 조금 고밀로 가도 되고 나머지 자연들은 그 대신 많이 보존을 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최대한 불필요한 이동은 좀 줄이면서 보행과 소프트 모빌리티로 일상생활들이 거의 만들어지는 모습, 그리고 이제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게 되면 과밀이 돼서 조금 더 삶의 질이 많이 나빠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것들을 압축 고밀하면서도 최대한 녹지라든지 자연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좋아지는 자연 중심의 고층화, 고밀화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또 개발해서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작업도 이루어질 때 좀 인센티브를 줘서 정책적으로도 그런 개발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물 내에 녹지가 좀 더 많이 도입이 되고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초고층 건물에도 어떤 공원이 형성될 수 있는 미래를 생각하시는 거네요.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일종의 공공용적률이나 공공건폐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면 자연이 훨씬 더 고밀 압축화된 건물 속에 들어와 있어서 그리고 공공보행 통로처럼 사람들이 그 길을 다닐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고밀 압축화되면서도 조금 자연이 가까이에 있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드론이 피자를 이렇게 배달하는 영상을 보고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드론이 사람을 이동하게 해주는 수단이 되는 거네요. 사실은 주거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드론으로 피자를 배달할 수 있으려면 발코니가 좀 더 드론 프렌들리하게 바꾸겠죠. 좀 넓어지고 거기서 내려오면 몇 시간대 그 아파트의 좌표 지점에 정확히 배달이 되고 그러면 그 시간대에 따뜻한 피자를 바로 먹을 수도 있고 뭐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향후 20-30년 내에 충분히 가능해진다고 저는 봅니다. 예. UAM이 상당히 생소한 말인데 UAM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UAM이라는 게 이제 뭐 도심 항공교통을 줄여서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이제 미래를 바꾸는 게 UAM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PBV처럼 Purpose Built Vehicle, 그래서 이제 목적형
차량들도 등장하면서 이동 수단들이 생활형 공간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이제 하이퍼루프처럼 정말 철도가 빠르게 가기 시작하면서 대도시들이 쉽게 연결된다든지, 뭐 이런 아마 교통수단의 변화들이 아마 우리 도시를 많이 바꿀 텐데, 그 중에 이제 도심 항공교통이라는 UAM은 아마 이제 공항하고 연결하는 것들, 도심하고, 지금은 차량이 막혀서 뭐 들어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목적지의 도심 부분까지 이제 스카이포트에 랜딩을 하면 거기서 이제 막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가고, 특히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촌각을 다투기 때문에 드론 앰뷸런스 같은 걸 통해서 환자를 바로 이송하면 거기서 수술실로 바로 내려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UAM 같은 그런 도심 항공교통이 적극적으로 이제 고려돼서 우리가 도시를 재구조할 시점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드론이 날아다니는 도시, 우리도 곧 경험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좀 다른 시각에서 도시의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조태경 교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도시구조처럼 생긴 게 아니라 약간 적은 그룹의 사람들끼리 호감을 느끼고 적대감이 없는 그런 도시 속에서 존재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퍼하우징으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건축가들이 20세기 혹은 21세기라는 인류가 구축한 환경에 끌려다니지? 우리가 그 조형놀이를 잠깐 벗어나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해. 그러면 공간이라는, 우리가 건축 행위를 하는 이유는 공간을 규정해 주기 위해서인가요? 우버가 100여 개의 도시를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차들의 96%가 대략 94%에서 96%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차들이 항상 주차돼 있어. 그럼 우리는 주차하기 위해서 차를 사고 주차하기 위해서 차를 만드는가? 와우! 그러면 주차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아마 도시는 그 자동차가 사용하는, 근데 자동차가 인간보다 공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거 알죠? 그 LA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의 양과 그 자동차가 점유하는 공간의 양이 68대 32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동차를 위한 도시를 구축하고 있었네?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5%로 줄여 놓으면 도시는 얼마나 행복해질까? 우리 그 생각을 안 해. 공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되는데, 그럼 건축은 얼마나 될까요? 건축이라는 행위, 건축이라는 영역이 인류에게, 지구에게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사실 건축 행위가 환경 오염도 많이 만들어내기도 제일 하잖아요. 많이 하죠. 제가 이런 계산을 했어요. 제가 태평양을 한번 걷는데 0.5톤 이상의 화석 연료를 태우고 그거를 이산화탄소로 대기권에 뿌리는 것 같아. 거기에서 죄책감을 지니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100톤, 200톤씩 떼우면서 하루 즐거우려고 우주로 막 가. 왜 그러죠? 그게 본능이야. 별거 아니야. 왜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죠? 이것도 본능이야. 우린 미래 몰라.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코딩을 배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건축도 그럴까요? 건축가들도 그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해서 코딩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저희가 디자인을 직접 적용하기도 하는데 제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건축가들이나 아니면 헤어 디자이너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코딩을 배워야지 먹고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너무 늦은 얘기를 너무 그렇게 당당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얘기할래요. 인간이 주도하는 환경의 변화, 기술과 지식의 변화, 이걸 모르는 채 어떻게 미래를 알아요? 1번. 2번. 그
기술과 지식이 우리의 생존 환경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죠? 라고 얘기하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인간이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지식은 요만큼도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지구라고 불리우는 환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태경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건축계와 인류 세대에게 좋은 숙제와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동시대 라이프 스타일과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계신가요?